우주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도전하는 이상하고 초현실적인 역설들로 가득합니다. 양자역학의 신비로움에서부터 블랙홀의 믿기 어려운 특성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우리의 직관을 넘어서는 수많은 현상들을 제시하며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우주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정상 물질은 우주의 5%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나머지 95%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부르며 암흑물질은 우주의 27%, 암흑에너지는 68%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신비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천체물리학에서 우주에 대한 이상한 관측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암흑물질은 빛이나 다른 형태의 전자기 복사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물질의 일종입니다. 이는 우리가 망원경이나 빛에 의존하는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 직접적으로 이를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별과 은하와 같은 가시적인 물질에 미치는 중력 효과를 관찰함으로써 그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물질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양성자와 전자와 같은 일반 물질을 구성하는 알려진 입자들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일부 이론들은 암흑물질이 빛이나 다른 형태의 복사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미발견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그것이 블랙홀과 같은 이국적인 물체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책임지는 가설적 에너지 형태로 생각됩니다. 암흑물질이 우주의 팽창을 늦추는 중력 효과를 가지는 반면 암흑에너지는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반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의 정확한 본질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의 한 유형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속성으로 여겨집니다.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가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주는 몇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3개의 공간 차원, 즉 길이, 너비, 높이, 그리고 하나의 시간 차원으로 이루어진 총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시공간입니다. 이것은 4차원 시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끈 이론과 같은 물리학의 일부 이론들은 4차원보다 더 많은 차원, 아마도 최대 11차원까지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추가 차원들은 너무 작아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도록 말려 있거나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비록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만 그들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추가 차원들은 자연의 4가지 기본 힘, 즉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의 수학적 기초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고차원들은 존재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측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4차원 세계에 갇히게 될까요? 우리 우주가 단지 여러 개의 우주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우주가 여러 우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개념인 다중우주 이론은 현대 우주론과 물리학에서 인기 있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와 나란히 존재하는 다른 많은 우주들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우주는 고유한 특성과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우주와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우주에 대한 설명, 즉 인류 원리의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리 법칙과 속성을 가진 수많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한다면 그중 적어도 하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또한 현실의 본질과 우리가 무엇을 현실로 정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많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한다면 그들 모두가 동등하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 우주만이 유일한 현실일까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은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우주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시간이 공간 차원이 없는 연속체이며 측정 가능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간의 화살 속에 갇혀 영원히 앞으로만 나아가는 걸까요? 시간의 흐름은 우리 우주의 작동 방식과 얽혀 있는 걸까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시간 자체는 약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한 걸까요? 시간은 물리학에서 근본적인 개념으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진행으로 정의됩니다. 시간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차원으로 종종 연속적인 선 또는 축으로 표현됩니다. 물리학의 맥락에서 시간은 보통 초, 분, 시간, 년과 같은 단위로 측정됩니다. 또한 시간은 우주의 내차원적 구조인 시공간 연속체의 필수적인 요소로 세 개의 공간 차원과 하나의 시간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의 흐름은 종종 단방향으로 설명되며 이는 시간이 앞으로만 나아가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화살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닫힌 시스템에서 무질서 또는 무작위성의 척도인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여력학제 이복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의 본질은 여전히 물리학과 철학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쟁의 주제입니다. 일부 이론은 시간이 우주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발현적 속성이라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이론은 시간이 공간과 물질에 비견될 수 있는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입자들, 특정 상황에서 두 입자는 우주의 반대편에 위치하더라도 서로 즉각적인 연결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은 양자 얽힘이라고 하며 두 입자가 서로의 상태와 거리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자역학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는 빛보다 빠른 통신이나 인과관계의 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얽힌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상관관계를 제어하거나 조작하여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자역학에는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무통신 정리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자 얽힘이 이상하고 신비한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자연법칙이나 인과관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양자역학의 특성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2조 개의 은하가 있으며 그 안에는 지구의 모든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은 별과 행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생명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생명은 매우 희귀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생명체를 찾기 전에 스스로 파괴되는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인지 여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롭고 심오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방대한 크기와 나이를 고려할 때 지구만이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유일한 행성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우리 은하 내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들이 수십억 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외계 생명체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페르미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잠재적인 설명에는 생명체가 실제로 희귀하다는 가능성, 생명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 발전하기 어려운 점, 또는 지적 문명이 은하를 탐험하기 전에 스스로 멸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미래에 더 발전된 기술이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참조 문제가 우리 우주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까요?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과 은하를 연구할 때 우리는 정말로 우주의 중립적인 관찰자인가요? 우리는 우주를 탐구하면서 관찰자이자 관찰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깊이 탐구하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자기참조 문제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압도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자기참조 문제는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자기참조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입견과 가정을 관찰해 투영할 가능성 때문에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잠재적인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현상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철저하고 객관적인 관찰 및 분석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완벽해 보일까요? 우주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럴까요? 빛의 속도와 같은 우주의 기본 상수들은 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값을 가질까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무한한 우주가 존재하며 우리가 생명을 위해 완벽한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은 단지 우연일까요? 우주의 이러한 명백한 미세 조정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 원리로 우주는 관찰자의 존재와 호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우리에게 미세 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선택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왜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이 다시 조립하는 것보다 쉬울까요? 엔트로피는 시스템 내의 무질서, 혼돈 또는 무작위성의 양입니다. 엔트로피는 결코 줄일 수 없으며 우주의 모든 것은 점차 무질서로 향합니다. 창문을 깨뜨리는 것은 매우 쉽지만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엔트로피 원리는 우주를 구조에서 혼돈으로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로 이동시킵니다. 이것은 우주의 운명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주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 결국 모든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고 더 이상 과정이 진행될 수 없는 에너지 기울기가 없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상태는 우주의 열적 죽음이라고 하며 이때 우주는 차갑고 어두우며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주는 별과 기타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닫힌 시스템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무질서와 혼돈의 증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 아마도 수조 년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블랙홀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요? 우리는 블랙홀의 효과를 관찰했고 직접적으로 블랙홀을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물체의 중력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며 심지어 빛조차도 끌어당깁니다. 블랙홀의 신비하고 무한히 밀집된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블랙홀의 반대인 물질과 시가를 우주로 내뿜는 화이트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재 물리학적 이해에 따르면 일단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면 블랙홀에서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며 블랙홀의 중력은 시공간을 왜곡할 정도로 강력하여 그 지평선을 넘은 모든 것은 결국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특이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붕괴됩니다. 우리는 블랙홀의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며 현재의 물리학적 이해는 그곳의 조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이점에서의 물질은 무한히 밀집되어 있고 영부피로 압축된다고 믿어지며 이를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화이트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는 블랙홀의 반대 개념을 가진 가설적 물체로 현재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화이트홀은 가설적 웜홀의 다른 쪽 끝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며 웜홀은 시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터널 같은 가설적 통로입니다. 그러나 웜홀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 역시 없습니다. 우주는 이상하고 초현실적인 역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들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의 경계를 계속 확장하고 시공간의 가장 먼 곳까지 탐구하는 동안 우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발견과 이해의 고지로 나아가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금섬은 지구와 크기가 거의 동일하여 태양계에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이웃 중 하나입니다. 금성의 평균 반경은 약 3,760마일, 6,052km로 지구 크기의 약 95%에 해당합니다.
금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81.5%입니다. 이러한 질량과 크기의 유사성으로 인해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밀도 약 5.24g 큐빅센티미터를 가지며 이는 금성과 지구가 유사한 암석철 구성 요소를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금성과 지구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에 철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암석 멘틀과 얇은 지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금성의 핵은 지구의 핵만큼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지구의 핵처럼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철핵의 지름은 약 2000마일, 3200km로 추정됩니다. 핵 위에는 실리케이트 암석으로 이루어진 금성의 멘틀이 있으며 이는 행성 중심에서 약 1550마일까지 확장됩니다. 그 위에 약 6에서 12마일 두께로 추정되는 얇은 지각이 덮여 있습니다. 금성의 회전은 태양계의 행성들 중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방향과 동일하게 자전하는 반면 금성은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이 현상은 아직 과학자들에 의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과거의 천체와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행성의 회전 역학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금성은 매우 느리게 자전하며 항성일, 자전주기 243지구일로 태양계에서 가장 느린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린 자전은 금성이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성 자전의 또 다른 특징은 금성의 태양일 한 번의 일출에서 다음 일출까지의 시간, 이 역행하는 자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으로 인해 항성일보다 짧다는 점입니다. 금성의 태양일은 약 116.75지구일입니다. 금성의 공전 주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25지구일로 항성일보다 짧습니다. 이는 금성이 하루가 1년보다 더 긴 몇 안 되는 행성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금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표면 중력의 약 90%입니다. 이는 만약 당신이 금성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지구보다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극도의 대기압과 온도로 인해 보호 없이 인간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성의 표면은 비교적 젊어 보이며 충돌 구덩이의 수가 적어 표면 연령이 약 3억 년에서 6억 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금성이 주기적으로 내부의 열이 표면을 재포장하는 전 지구적 재포장 과정을 겪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금성 표면에는 수천 개의 화산이 있으며 얘는 지름이 1마일 이하에서 150마일, 240km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금성은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보다 더 많은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화산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화산이 수백만 년 이내에 분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성은 겉보기에는 지질학적 활동이 활발해 보이지만 지구처럼 대규모 판구조 활동을 겪지는 않습니다. 금성에는 지구의 활동적인 판구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산맥과 열곡이 있지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판구조는 없습니다. 이는 행성의 느린 자전으로 인해 대규모 판구조 활동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코리올리 휴가가 제한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그 특징 중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 96.5%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질소입니다. 그러나 이산화황, 수증기, 일산화탄소, 아르곤, 헬륨과 같은 다른 기체들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지구의 질소산소 대기와는 크게 달라 금성의 공기는 인간과 대부분의 알려진 생명체에게 유독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대륙권은 표면에서 약 40마일, 약 64km까지 확장되며 그 위로 대륙권 상층부에서 약 56마일, 약 90km 높이까지 상층권이 이어집니다. 그 위로는 금성의 표면에서 약 125마일, 약 200km 위까지 열권이 있으며 이 위로는 외기권이라는 전이 구역이 있으며 이는 우주의 공허와 연결됩니다. 금성 대기의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금성을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만듭니다.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대기의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방출된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열이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 결과 표면 온도는 평균 약 467도 섭씨로 납이 녹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두꺼운 대기는 열을 효율적으로 분포시켜 낮과 밤, 적도와 극지방 간의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행성의 표면은 거의 일정한 화로 같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금성의 대기압은 엄청나게 높아서 지구 해수면에서의 대기압의 약 92배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의 바다 깊이 0.62마일, 약 1km 깊이에서 경험하는 압력과 동일합니다. 인간이 이런 압력에 보호 없이 노출되면 압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성의 표면에서 약 31마일, 약 50km 위로 올라가면 압력과 온도 조건이 지구 표면과 유사해집니다. 금성의 대기는 두꺼운 불투명한 구름으로 영구히 덮여 있으며 이 구름은 금성에 도달하는 태양광의 약 75%를 우주로 반사합니다. 이 때문에 금성은 매우 밝고 지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금성의 산층 대기에서 바람은 시속 450마일, 약 724km에 달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이는 지구의 가장 강한 허리케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러한 바람은 초회전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대기가 행성 표면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러나 표면 근처의 바람은 훨씬 느려서 일반적으로 시속 몇 마일 이하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두꺼운 불투명한 구름으로 영구히 덮여 있으며 이 구름은 금성에 도달하는 태양광의 약 75%를 우주로 반사합니다. 이 때문에 금성은 매우 밝고 지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금성의 상층 대기에서 바람은 시속 450마일, 약 724km에 달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이는 지구의 가장 강한 허리케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러한 바람은 초회전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대기가 행성 표면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러나 표면 근처의 바람은 훨씬 느려서 일반적으로 시속 몇 마일 이하입니다. 금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맥스웰 몬테스가 있으며 금성의 주요 표면 수준에서 약 20km, 약 12마일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또한 금성의 표면에는 수많은 충돌구, 광범위한 용암 흐름, 그리고 코로나와 거미줄 무늬 구조와 같은 독특한 표면 구조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멘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질에 의해 형성된 원형 구조이며 거미줄 무늬 구조는 복잡한 균열 패턴을 가진 원형 구조입니다. 금성의 느린 자전과 밀도가 높은 대기로 인해 지구와 같은 대규모 지진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금성이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성은 우주 탐사의 초기부터 중요한 탐사 대상이었습니다. 소련의 베네라와 베가 미션, 나사의 파이오니어 금성, 유럽 우주국의 비너스 익스프레스 등이 금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베네라 프로그램은 다른 행성의 대기에 진입한 최초의 인공장치와 다른 행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첫 번째 임무 등 많은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미션들은 금성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최근에는 나사의 마젤란 탐사선이 금성의 표면을 두꺼운 구름을 뚫고 레이더를 사용해 거의 전체를 지도화했습니다. 이 미션은 금성의 표면 지형과 지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금성의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금성에 대한 추가 탐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의 계획된 베리타스와 다빈치 플러스 미션은 금성의 지질학적 역사와 대기 조건을 연구하여 금성이 한때 액체 상태의 물이나 심지어 생명체를 가졌을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 유럽 우주국의 앰비전 미션은 금성과 지구가 왜 그렇게 다른 진화적 경로를 걷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일본의 아카츠키 미션은 현재 금성의 대기와 기상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성, 우리의 이웃 행성은 극단적인 세계로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가혹한 환경은 탐사에 상당한 도전을 안겨주지만 지구와 크기와 구성면에서 유사하며 과거에 물과 지질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금성에 대한 새로운 탐사를 준비하면서 태양계와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중대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금성은 우리 행성의 잠재적인 미래를 반영하며 과학적 발견을 위한 경고이자 기회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약 137억 년 전 우주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은 시간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망원경 데이터와 입자, 물리학 모델을 사용해 우주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구성해냈습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필연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기서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끝없는 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주에 대한 놀라운 영상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빅뱅은 공간의 한 지점이 아니다. 그 외 모든 것이 펼쳐진 시간의 한 순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시간의 첫 번째 순간으로 모든 다른 순간들이 그 이후로 측정된 지점입니다. 흔히 빅뱅이라고 불리지만 이것은 폭발이 아니다. 우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빅뱅 시나리오는 우주가 무한한 밀도의 무한히 작은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그 당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편리한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가 빅뱅 시점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무한대는 물리학 방정식에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 팽창 시대 동안 우주는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에 충돌하던 공간의 부분들을 분리시켰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알려진 이 시기는 여전히 이론적이지만 먼 우주 지역들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우주론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초기 우주에서 발생한 빛의 팽창을 감지하려는 시도가 보고되었지만 추가 조사 결과 실제 원인은 우주먼지로 인한 간섭일 뿐임이 밝혀졌습니다. 쿼크 글로온 플라즈마 시대 동안 초기 우주의 온도는 섭씨 4조에서 6조도, 화씨 7조에서 10조도 사이였습니다. 빅뱅 후 불과 몇 밀리초 만에 보통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에 갇혀있는 기본 입자인 쿼크는 이러한 온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쿼크들은 강력의 매개자인 글로온과 결합하여 우주 전체를 채우는 원시 상태를 형성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입자 가속기에서 이러한 조건을 재현했으나 이 상태는 달성하기 어려웠고 단지 몇 초의 일부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빅뱅 후 몇천 분의 몇 초 만에 시작된 초기 시대에 우주는 강렬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우주의 밀도가 충분히 감소하여 중성미자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공간을 가로지를 수 있게 된 약 1초 후에 우주 중성미자 배경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첫 3분 동안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수소 동위 원소인 중수소를 생성했고 이와 함께 헬륨과 극소량의 리튬이 형성되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과정은 멈췄고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자 수소와 헬륨 원자가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최초의 중성 원자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잔재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1965년에 처음으로 감지되었으며 이전의 전자와 충돌하던 광자들이 방해 없이 흘러갈 수 있게 되면서 생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암흑시대는 우주에서 어떤 것도 빛을 발하지 않던 긴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약 1억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이 별빛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시기 동안 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각조각 맞추기란 어렵습니다. 빅뱅 후 약 1억 8천만 년이 지났을 때 수소와 헬륨이 거대한 구체로 압축되어 중심구에서 극도의 고온을 생성하면서 첫 번째 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별들과 은하들이 방출한 강렬한 광자가 상간 공간의 중성 수소 원자를 양성자와 전자로 분해한 후 우주는 우주 여명기 또는 제2온화라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제2온화가 빅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고 그 신호가 이후의 가스와 먼지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제2온화가 빅뱅 후 약 5억 년이 지나면서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빅뱅 후 거의 10억 년이 지나면서 초기 은하가 합쳐지면서 중심부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형성되었고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보이는 강렬한 크이사가 밝은 빗줄기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초기 우주의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중력에 의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들이면서 우주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필라멘트 구조의 우주 거미줄이 형성되었고, 이는 천천히 은하단과 긴 가스 및 먼지의 띠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약 45억 년 전, 한 은하에서 가스를 두른 노란 별이 형성되었고, 결국 태양계의 8행성들과 수많은 해성, 소행성, 외소행성, 그리고 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양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행성인 지구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유지했거나 이후 해성들로부터 얼음과 물의 홍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 38억 년에서 35억 년 전에 이 세 번째 물의 세계에서 원시 박테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결국 놀라운 해양 생물과 거대한 공룡으로 진화하여 식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약 20만 년 전 우주의 광대함을 고찰하고 그 기원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립인간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지막 장은 아닙니다. 우주의 미래는 여전히 물리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미지의 힘인 암흑 에너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영원히 팽창을 계속한다면 결국 모든 은하의 모든 별들은 타버리고 심지어 블랙홀도 증발하여 무생물적인 에너지만이 가득 찬 우주가 남게 될 것입니다. 또는 중력이 암흑 에너지의 팽창력을 이겨내는 대붕괴, 그레이 크런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암흑 에너지가 모든 것을 점점 더 먼 거리로 가속화시키면서 우주가 스스로를 찢어버리는 대분열, 그레이 리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암석형 행성과 거대한 가스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행성들의 초기 역사는 매우 폭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행성들은 어디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행성들은 별이 태어난 후 남은 먼지와 기타 물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주에는 은하, 가스, 구름, 별, 행성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하늘의 거대한 행성 가족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과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그중 여러 개의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사는 2009년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보내 다른 별을 도는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한 6년간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 400개 이상의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목성보다 5배나 큰 거대한 가스 덩어리이고 다른 일부는 지구보다 몇 배나 큰 거대한 암석형 행성입니다. 일부 행성은 별에 매우 가까워지면서 불타오르는 야생적이고 불규칙한 궤도를 따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행성도 똑같지 않으며 각 행성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들 대부분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태양을 도는 8개의 행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내행성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라는 4개의 암석형 행성이 있고 외행성계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라는 4개의 거대한 가스 행성이 있습니다. 이 8개의 행성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약 46억 년 전에 탄생했을 때 행성들은 각기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점화되자 그것은 우주로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을 방출했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금속 행성과 먼 곳의 가스 행성을 포함한 8개의 행성은 모두 이 우주먼지 구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만들어졌지만 매우 다른 조건 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일부는 태양 가까이에서 더운 환경에서 형성되었고 다른 일부는 멀리 떨어진 추운 환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이들 행성도 매우 다르게 형성되었습니다.
태양계가 처음 형성될 때 규산염, 수증기, 수소, 많은 양의 수소, 메탄, 기타 원소들이 비교적 고르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먼지 구름 속의 원소들은 케이크의 재료와 같아서 재료가 어떻게 섞이고 오븐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구워집니다. 만약 케이크를 만들 때 재료를 섞은 것처럼 재료를 섞고 오븐에 넣어 구우면 케이크는 변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태양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성들은 태양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구워집니다. 태양 가까이에서는 뜨거운 열 때문에 가스가 날아가고 물이 증발합니다. 높은 온도에서도 고체로 남아있는 금속과 암석과 같은 물질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양 가까이에서 암석형 행성만이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행성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다른 방식으로 구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행성이 형성될지는 구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구름에서 태양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금속과 암석이 부족하여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이 없는 태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가스 행성이 많고 암석형 행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석형 행성을 원한다면 금속과 암석으로 가득 찬 구름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열을 낮추는 것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끓는 점이 높은 원소들이 고체로 응축되기 시작하고 이 아주 작은 광물 입자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암석과 광물 조각들은 새로운 암석형 세계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먼지 입자 하나가 다른 먼지 입자와 부딪히면 그것들은 조금 더 큰 먼지 입자로 합쳐지고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응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각들이 더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암석이 됩니다. 그런 다음 암석이 다른 암석과 충돌하여 더 큰 암석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암석 덩어리가 충돌하여 더 큰 덩어리를 만듭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의 천체가 충분히 커져서 중력이 강해지면 물체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부딪혀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물체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태양계에도 수많은 어린 행성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00개 정도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만약 소행성대에 가서 소행성 베스타를 살펴보면 단단한 행성이 스스로 구형으로 형성되기 위해 얼마나 커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스타는 직경이 329마일에 불과해 구형을 이루기엔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구형이 되려면 자라는 행성의 직경이 500마일은 되어야 중력이 충분히 강해져서 스스로 구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것은 불규칙한 모양으로 남게 됩니다. 둥근 어린 행성이 무언가에 충돌할 때마다 점점 더 뜨거워져 결국 녹기 시작합니다. 그 후 중력은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서 빽빽한 표면층을 형성하고 대부분의 금속과 같은 무거운 원소는 아래로 가라앉아 행성의 중심에 훨씬 더 밀도가 높은 핵을 형성합니다. 마침내 어린 행성들은 진정한 행성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행성들은 폭력과 파괴의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이 잔혹한 시간은 어떤 행성이 살아남고 어떤 행성이 사라질지를 결정합니다. 태양이 형성된 후 우리 태양계의 8개 행성은 모두 같은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각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을 따랐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단순히 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약 45억 년 전, 태양은 약 100개의 어린 행성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마치 파괴의 경주와 같았으며 행성이 다른 행성과 충돌하여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의 행성 역사는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각 행성이 성장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일부 미행성들은 다른 것들을 흡수하며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이들 중 일부는 행성으로 성장하며 주변의 작은 미행성들을 흡수하면서 크기를 키웠습니다. 이 과정이 끝난 후 4개의 암석형 행성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각 행성이 과거에 겪은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지금은 모두 서로 매우 다르게 변했습니다. 화성은 얼어붙은 흙무지가 되었고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고 있으며 금성은 화산으로 가득 차 있고
수섬은 작고 텅 빈 상태이며 매우 뜨겁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충돌로 인해 수섬은 매우 얇은 지각을 가지게 되었고 매우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더 큰 행성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물체가 비스듬히 충돌하여 가려운 지각이 날아가고 밀도가 높은 핵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구 역시 그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대한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물체가 지구에 충돌하여 지각을 분리시키고 그 파편들이 지구 주위를 돌며 다시 합쳐져 달을 형성했습니다. 화성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의 북반구 지각이 남반구보다 얇은 이유 중 하나로 화성의 북반구가 초기 역사에서 어떤 물체와 충돌하여 지각의 많은 부분이 날아갔고 그 지각이 다시 화성의 남반구에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돌의 결과로 생존한 어린 행성들의 수는 줄어들었고 생존자들에게 더 많은 물질이 공급되었습니다. 만약 충돌이 금속이 풍부한 물체와 관련이 있었다면 그 조각들은 주로 핵으로 내려갔을 것이고 가볍거나 얼음이 많은 물체와의 충돌이었다면 그 물질들은 표면의 지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태양 근처에서는 4개의 암석형 행성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철로 이루어진 단단한 핵과 액체 철의 층, 그리고 녹은 암석의 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지각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암석형 행성들은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기본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각각의 크기와 운명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우주는 비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태양에서 분출된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은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하며 이 자기장은 거대한 루프 형태로 표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이 자기장이 충돌하면 매우 뜨겁고 고도로 전하된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는데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이것을 우주에서 볼 수 있지만 눈을 감았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때때로 작은 섬광을 볼 수 있는데 이 빛의 섬광은 에너지가 높은 입자가 머리를 통과하면서 눈 속의 액체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몇 분마다 한 번씩 이러한 섬광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풍은 대량으로 노출되면 우주 비행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폴로 계획 동안 2달 탐사 임무 사이에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나 만약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우주 비행사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태양풍이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핵에서 기원한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은 운동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며 운동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는 비슷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지구가 회전할 때 뜨거운 액체 금속이 단단한 핵 주위를 흐르며 그 에너지를 자기장으로 변환하여 극에서 자기장이 방출됩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풍이 지구의 대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행성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면 태양풍을 행성 주위로 편향시켜 대기와 표면의 모든 것을 보호할 것입니다. 태양 복사 폭풍이 자기장을 교란시키면 오로라라고 불리는 멋진 빛의 쇼가 극지방에서 나타납니다. 자기장 보호막이 없었다면 지구의 대기와 물은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 버렸을 것이며 지구는 화성처럼 춥고 건조한 행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차갑고 건조하며 상대적으로 비활성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행성이 왜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요? 나사는 2004년에 2대의 로봇을 화성에 보내 그 행성을 조사했습니다.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로버는 화성의 표면을 수마일 탐사하며 화성이 단지 지구의 1%에 불과한 대기를 가진 건조하고 위험한 사막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성에 한때 물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성은 항상 건조하고 황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증거들은 지하에 있던 물이 표면으로 올라와 증발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물이 모래 위로 흐르면서 만들어낸 물결 무늬까지도 볼 수 있어 우리 지하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표면 위로도 흐른 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화성에 물이 있었다면 아마도 상당한 대기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성에 과거에 화산이 있었다는 것은 화성이 한때 뜨거운 내부를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화성이 지구와 동일한 물질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뜨거운 철의 핵과 그 주위를 둘러싼 액체 금속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기장을 생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장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화성의 초기 역사에서 이 행성은 아마도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된 강력한 자기장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열을 더 빨리 잃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액체 핵이 고체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핵이 완전히 얼어붙으면 대류가 멈추고 흐름이 중단되며 자기장이 사라집니다. 자기장이 멈추자 태양풍이 대기를 날려버렸고 물이 증발하여 화성은 차갑고 텅 빈 행성이 되었습니다. 화성, 지구, 금성, 수성 같은 암석형 행성들은 태양에서 1억 5천만 마일 내에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4배 더 먼 곳에서는 태양의 열로 인해 매우 다른 유형의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행성들은 거대하며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은 수백 개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는데 대부분은 거대한 가스 행성들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라는 4개의 가스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모두 수소, 헬륨, 메탄으로 가득 찬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외곽 행성들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고 내곽 행성들은 암석형일까요? 태양으로부터 5억 마일 떨어진 이곳은 매우 춥습니다. 태양계의 초기에는 먼지가 조금 있었지만 주로 가스와 얼음으로 된 얼음 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은 눈이 형성될 만큼 추웠고 거대한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얼음 눈송이가 붙어 거대한 행성들의 핵을 형성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이 행성들이 매우 커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핵은 지구의 약 10배 크기로 성장하여 상당한 중력을 생성했습니다. 이 중력은 주변의 모든 가스를 끌어당겨 두껍고 혼탁한 대기를 형성하였고 그 두께는 수만 마일에 이릅니다. 이 행성들의 중력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더 많은 먼지와 잔해를 끌어당겨 결국 위성들을 형성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각각 60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행성들은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고리입니다. 토성은 그 아름다운 고리로 인해 다른 행성들과 구별되지만 목성, 천왕성, 해왕성도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고리는 훨씬 희미하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4개의 가스 행성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멀리서 보면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평평한 원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몇 마일 너비의 작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수십억 개의 얼음과 우주 잔해가 시속 5만 마일의 속도로 고리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얼음과 암석 조각들은 자주 충돌하며 때로는 작은 위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토성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찢어져 더 이상 커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막 이 고리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해섬이 위성과 충돌하여 그것을 궤도에서 밀어내고 행성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토성의 중력이 그 위성을 조각내었고 그 잔해가 토성 주위의 고리로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스 행성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수만 마일 아래 구름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대부분의 새로운 행성들은 거대한 가스 행성들로 그 크기는 목성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이 가스 행성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태양계든 다른 곳이든 우리는 목성의 두꺼운 대기가 4만 마일 깊이로 이어져 있으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가스밴드가 폭력적인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아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나사는 목성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갈릴레오 우주선을 보냈고 14년 동안 목성을 탐사했습니다. 1995년 12월 7일 갈릴레오는 탐사선을 목성 대기 속으로 투입했으며 시속 16만 마일의 속도로 진입했습니다. 두꺼운 공기를 통과하며 낙하산이 속도를 줄였고 구름 속에서 번개와 시속 450마일에 달하는 바람이 관찰되었습니다. 탐사선은 58분 동안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 후 갈릴레오 탐사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탐사선은 아무것도 충돌하지 않았으며 단지 목성의 환경 깊숙이 계속해서 떨어져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력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탐사선은 지구보다 23배 높은 압력과 지구보다 300도 이상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가스 행성의 환경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고체 표면이 없는 이 수소의 혼탁 속에서도 여전히 극도로 무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질의 무게에 의해 으스러질 것입니다. 탐사선은 파괴되기 전까지 124마일밖에 내려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에게 목성 내부의 단면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성의 어두운 중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암석형 행성들처럼 가스 거대 행성들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의 자기장보다 2만 배 더 강력하며 4억 마일 떨어진 토성까지 확장됩니다. 지구처럼 목성의 자기장도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과학자들이 목성의 자기장을 연구했을 때 그것이 목성의 위성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위성 이오는 목성에서 불과 21만 7천마일 떨어진 곳을 공전하면서 매초 엄청난 양의 가스와 먼지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이 현상은 목성의 자기장에 의해 증폭되며 강력한 방사선 벨트를 형성하여 목성 주변의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만듭니다. 만약 라디오 안테나를 목성에 향하면 행성과 그 자기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태양풍이 없어도 오로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대한 크기로 인해 자체적인 자기장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로라는 가스 행성들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가스 행성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 걸까요? 지구에서는 매우 뜨거운 액체 금속이 행성의 고체 철 핵주변을 회전하면서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가스 행성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은 극도로 뜨거워지는 철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스 행성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목성의 가장 깊은 내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목성의 중심에 고체 핵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액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탐사선도 행성의 중심까지 4만 4천 마일을 여행하여 조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의 핵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중력과 열은 행성의 진화, 즉 내부 핵에서 외부 대기까지의 형성 과정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행성 형성의 위대한 창조적 힘이지만 행성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행성들은 고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한 행성은 대기를 잃고 사막이 되었고 또 다른 행성은 극도로 뜨거워져 지옥 같은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지구도 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를 만든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많은 물이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푸른 행성이니까요. 이는 지구가 매우 젖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처음 보면 우리 세계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분의 3이 바다로 덮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구 질량의 0.06%만이 물입니다. 이 물 중 일부는 바다로서 표면에 있으며 일부는 행성의 금속에 갇혀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행성입니다. 지구를 포함한 내부 암석형 행성들은 태양 가까이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조했습니다. 그들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물은 행성 형성 과정에서 증발하거나 충돌로 인해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충돌은 에너지가 매우 강력하여 지구에 물이 있었다면 증발하여 행성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보면 그들은 많은 물을 내부에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위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위성들 중 적어도 절반은 상당량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어떻게 지구에 도착했을까요? 답은 거의 확실히 태양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소행성이나 해성들 덕분입니다. 수백만 개의 이러한 물을 함유한 소행성들과 해성들이 태양계 내부로 들어왔고 그중 일부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는 이러한 소행성들로부터 물을 축적하여 지금의 바다로 덮인 행성이 되었습니다. 표면 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는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고 대륙과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도 덮였을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이 적정했기 때문에 인류가 기술 문명을 가진 종으로 진화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 40억 년 전 혜성과 수행성들의 폭격이 지구에 정확한 양의 물을 가져다 주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어딘가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는 분명히 많은 물이 존재합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자이며 산소는 그 다음으로 흔한 원자 중 하나입니다. H2O, 물은 따라서 매우 흔한 분자이며 이것이 우리가 우주에서 실제로 관찰하는 현상입니다. 물은 우주에 풍부하며 우리는 또한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다른 행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400개 이상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지구와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지구와 크기, 질량, 화학적 성분이 유사한 행성입니다. 그러한 행성을 찾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 놀라운 목표로 남아있으며 우리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다른 세상을 찾기 위해 계속 탐색할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그중 최대 400억 개가 자체 행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행성 탐사의 황금기로 부르게 될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저 밖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이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려줄 때 이 시기는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또 다른 지구와 같은 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재료로 형성되고 적절한 위치에 있으며 충분한 물을 가진 행성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억 개의 행성이 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화산이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얼음 화산에서부터 목성의 위성 이후의 광대한 요망지대, 그리고 지구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산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산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며 생명을 창조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우주선과 관측소는 우리가 한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행성에서 화산을 발견했습니다. 달보다 작은 천체에서 화산이 발견된 것은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다른 세계에도 화산이 있다면 생명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화산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력 중 하나입니다. 화산은 새로운 땅을 만들고 오래된 땅을 파괴하며 우리가 숨쉬는 대기를 변화시키는 가스를 방출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는 화산열이 새로운 생명체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화산은 지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제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의 징후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물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여기서 화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산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화산을 발견한다면 생명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사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행성과 매우 유사한 행성입니다. 금성과 지구는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30억 년 전 지구와 금성은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 그리고 생명에 적합한 대기를 가지고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금성에서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역사가 지구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금성은 오래전 어둠의 길로 확실히 접어들어 지옥 같은 행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금성의 표면은 900도 화씨로 일부 금속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런 극한 조건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진 온실 행성으로 이 대기는 태양열을 이불처럼 가둡니다. 금성의 표면을 실제로 찍은 사진은 황량하고 불타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 행성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짙은 CO2 대기에 의해 황폐화되었습니다. 궤도에 있는 우주선이 첫 번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금성의 두꺼운 구름을 뚫고 레이더가 행성 전역에 퍼져 있는 화산 지형을 드러냈습니다. 이 형성물은 지구의 방패 화산과 유사한 모양으로 둥글고 평평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은 용암을 천천히 흘려보내며 때로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가 구름을 뚫는 레이더를 사용해 금성의 전체 표면을 지도화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지형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많은 친숙한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와이의 방패 화산과 매우 유사한 거대한 방패 화산을 관찰했습니다. 금성의 레이더 이미지는 하와이 방패 화산의 이미지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과거의 금성은 수많은 화산이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금성의 사진을 보고 화산 분화구가 있는 표면을 발견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금성에는 적어도 1000개의 대형 화산이 있으며 수십만 개의 작은 화산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암 평원이 금성 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으며 이는 고대 재앙의 증거입니다. 생명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곳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금성의 화산은 수조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온도가 급상승하고 바다가 증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암석에 흡수되거나 바다에 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에는 물이 없고 온도가 너무 높아 이산화탄소가 광물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화산은 오래전에 이산화탄소를 금성의 대기로 방출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과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화산은 효과적으로 금성 전체를 불모지로 만들었습니다. 금성이 한때 생명을 지탱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알려진 행성이지만 이는 목성과 그 위성들이 얼어붙고 생명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생명 없는 세상 위에 구름이 떠오르며 수수께끼가 생깁니다. 가까이서 보면 화산이 지구와 비슷했던 금성을 어떻게 초열지옥으로 변형시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화산이 발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성에서 화산이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979년 3월 보이저 1호 우주선은 목성의 작은 위성 2호를 처음으로 근접 촬영했습니다. 2호라는 세계는 한때 얼어붙고 생명이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위성 옆에 거의 두 번째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크, 9가 관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당황했습니다. 모두 2호가 생명 없는, 지루하고 흥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맙소사, 저건 화산 폭발이야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호가 화산 활동으로 뒤덮여 있어 지질학적으로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산 폭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폭발은 엄청난 양의 황을 방출하여 매우 뜨거워집니다. 황은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여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때로는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호의 표면 사진은 마치 다양한 치즈와 검은 올리브 같은 점이 있는 피자처럼 보입니다. 2호는 죽지 않았고 살아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2호에는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으며 가장 큰 것은 펠레이라는 거대한 용암호에서 폭발합니다. 펠레의 폭발은 너무 거대하여 용암이 약 400km까지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그 용암호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 분출이 우주의 허공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엄청난 광경일 것입니다. 펠레의 폭발이 이토록 거대한 이유는 2호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2호는 거의 대기가 없고 중력이 약해 용암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폭발은 지구의 화산이 단순한 불꽃놀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토록 작은 위성이 이토록 화산 활동이 활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목성에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에서 달이 조수를 일으키는 것처럼 목성은 2호의 고체 암석의 조수를 일으킵니다. 2호의 목성 주위 궤도는 원형이 아니어서 때로는 더 가까워지고 때로는 더 멀어집니다. 이 가변적인 거리는 목성의 중력이 2호에 강력한 힘을 가해 2호를 이틀마다 늘리고 압축합니다. 2호의 지표면은 거의 300피트나 오르락내리락하며 극심한 열과 엄청난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지각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용암이 분출합니다. 이는 2호에서 화산 활동이 행성 규모라는 것을 의미하며 지구와 달리 2호의 특정 지역만이 아닌 모든 곳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2호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화산 활동 지점인 전체 위성입니다. 2호는 목성의 엄청난 중력 덕분에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입니다. 2호의 화산 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부 에너지원이 지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화산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는 요맘의 세계로 매우 뜨겁고 폭력적이어서 그곳에서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행성과 위성에서 기이한 화산 폭발을 발견했지만 지금까지 화산이 생명과 연관된 곳은 지구뿐이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유로파로 옥성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 태양에서 약 5억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유로파는 2000마일 너비의 얼음으로 된 구체입니다. 멀리서 보면 표면이 매끄럽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후처럼 유로파는 목성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타격을 받아 표면이 올라가고 구부러져 능선과 깊은 균열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근접 촬영했을 때 그 이미지들은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이 지구의 북극 얼음 흐름과 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로파의 몇 마일 두께의 얼음 껍질 아래에는 전 세계적인 액체 바다가 존재합니다. 자기장 측정 결과 이 바다는 무려 60마일 깊이로 추정됩니다. 목성의 중력은 유로파의 암석 내부를 가열하여 그 위의 얼음을 녹입니다. 핵이 조수에 의해 늘어나고 가열될 때 뜨거운 핵과 액체 상태의 물바다 사이에 경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수중 화산 폭발은 종종 생명체로 둘러싸여 있으며 유로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얼음 아래의 어둠은 완전하며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2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혹독한 환경이지만 어쩌면 생명의 유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생명의 증거가 있다면 왜 유로파에는 없을까요? 화산 활동으로 인한 에너지원, 보편적인 용매로서의 액체 물의 존재, 그리고 복잡한 탄화수소 화학이 모두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로파에서의 생명은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생명이 극한 조건에서도 존재합니다. 애타는 듯한 열기, 압도적인 압력,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말이죠. 유로파의 생명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구의 생명체와 닮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눈이 없는 수생 생물일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화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먹이를 찾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음파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유로파의 화산은 새로운 생명의 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로파가 전형적일지도 모릅니다. 즉 생명이 있는 행성들 중에서 지구가 예외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로파가 우주의 수십억 개의 위성에서 액체 바다를 가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성의 위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시야는 갑자기 수십억 배로 넓어집니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170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주의 광대함에 곱해보면 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많은 잠재적인 서식지를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은 액체물과 에너지원뿐이며 화산은 그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토섬은 태양에서 목성보다 2배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토성도 화산이 있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와 마찬가지로 이 위성들도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섬은 우리 태양계에서 더 독특한 행성 중 하나로 60만 마일 너비의 고리 시스템, 놀라운 62개의 위성, 그리고 하나의 비밀을 가진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에 덜 알려지고 범원 위성 중 하나로 오랫동안 매우 밝고 반사율이 높은 표면 덕분에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시니 우주선이 이 행성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행성 자체가 아닌 엔셀라두스에서요. 카시니 탐사선은 태양에 의해 역광을 받은 채 우주로 분출하는 거대한 기둥을 발견하여 화산 활동의 확실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카시니의 센서들은 이 위성의 남극을 확대하여 표면을 손상시키는 거대한 분화구들을 포착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에는 엔셀라두스가 토성을 공전할 때 조성력으로 인해 열리고 닫히는 비정상적으로 큰 균열들이 있습니다. 이 균열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균열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길이 전체에 걸쳐 시속 100마일로 큰 균열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장관일 것입니다.
엄청난 중력이 표면을 열고 수축시켜 얼음을 녹이고 표면 아래 바다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열을 생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엔셀라두스 표면 아래의 물 조건은 생명체에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온도에 있으며 생명체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얼음 아래의 액체 물은 지구의 바닷물과 유사하며 이러한 균열에서 분출되는 물의 화학 성분은 소금과 유기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태양계 내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카시니는 얼음 입자에서 복잡한 탄소 분자를 액체 물과 함께 감지했으며 이는 아마도 이 신비한 위성 깊숙한 곳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엔셀라두스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타이탄 역시 생명체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이며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얼음이 암석처럼 단단한 얼어붙은 세계이며 액체 메탄의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성에서 화산의 증거와 외계 생명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오의 격렬한 분출과 트리톤의 얼음과 질소 폭발이 증명하듯 화산은 우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토성의 신비한 위성 타이탄에서도 파괴는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지름이 3,000마일에 달해 수성보다도 큽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 가장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클론, 바람, 비, 심지어 호수도 있지만 온도가 너무 낮아 액체 메탄이 물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타이탄은 생명의 필수적인 화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타이탄은 활동적인 세계이며 질소의 존재로 인해 지구의 대기와 매우 유사한 밀도 있는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타이탄의 대기 상층부에서 유기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은 메탄가스가 태양빛과 반응하여 생명의 필수적인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지속적으로 메탄을 유기화합물로 전환시킨다면 메탄이 고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탄은 대기 중에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태양빛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므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이탄에는 메탄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카시니 우주선은 분화구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으며 적외선 카메라는 분화구 주변이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묵색 영역이 화산 활동과 관련된 평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이는 타이탄 내부에서 분출된 용암일 수 있습니다. 타이탄에서 화산이 분출하는 끓는 액체는 암모니아나 물일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화산에서는 메탄과 에탄이 방출되며 이는 타이탄의 극도로 두꺼운 구름층과 오렌지색 대기의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기는 아마도 타이탄의 화산에서 방출된 가스로부터 기원했을 것입니다. 타이탄처럼 단단한 천체에서도 화산에는 열이 필요합니다. 타이탄에는 두 가지 열원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내부를 가열하고 토성의 거대한 중력이 위성을 끌어당깁니다. 엔셀라두스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힘은 얼음을 물로 액체 메탄을 기체로 변환할 만큼 충분한 열을 생성합니다. 타이탄의 화산이 생명이 살아남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는 대기, 고체 표면, 액체 물, 그리고 열이 필요합니다. 타이탄의 화산은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이탄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외계 생명체일 것입니다. 그것은 산소 대신 수소를 호흡하고 영하 300도에서 메탄 저장소를 헤엄칠지도 모릅니다. 에탄의 바다나 조수 웅덩이, 그리고 화산 및 열수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화산 열이 타이탄에서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화산 활동이 풍부한 화성에서 우리 집과 훨씬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산은 이오, 타이탄, 트리톤과 같은 행성들에서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 행성들은 복잡하고 변동적이며 폭력적입니다. 한때 우리는 지구만이 화산과 생명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행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화산을 어디에서나 발견하지만 외계 생명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산은 창조와 파괴의 절대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화산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화산의 용광로는 생명의 탄생지입니다. 화산은 새로운 지형을 만들고 복잡한 화학 물질로 대기를 비옥하게 하며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대체합니다. 만약 화산이 생명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면 다른 행성에서는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마 태양계가 젊었을 때 우리와 비슷한 행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화성입니다. 30억 년 전 화성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이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 화산으로 이어지는 절벽은 6마일이 넘는 높이를 자랑하며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도 그 앞에서는 왜소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화산은 바로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올림푸스 몬스는 애리조나주 크기의 넓이를 덮고 있으며 분화구의 너비는 53마일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구조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년이 걸리며 이는 지구의 화산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구의 지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는 고정된 열점이 마그마를 지표면으로 밀어 올려 새로운 화산섬을 만듭니다. 열점은 고정되어 있지만 표면은 움직임으로 새로운 섬이 열점에서 멀어지면서 또 다른 화산섬이 형성됩니다. 화섬은 다릅니다. 화성의 지각은 고정되어 있으며 단순히 판구조 활동이 없습니다. 지각이 하나의 거대한 고정된 판이기 때문에 열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화산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것이 올림푸스 몬스가 그렇게 거대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올림푸스 몬스는 먼 과거, 더 따뜻했던 시대에 얼어붙은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올림푸스는 멸종된 화산이자 쇠퇴하는 행성에 존재하는 진정한 거인이며 이는 화성의 희박해진 대기 덕분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화성의 고대 화산 지형은 언젠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그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화산은 용암 터널이라는 신비로운 터널을 형성했으며 이는 용암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용암 터널은 지하의 2000도 화씨의 현무암 용암과 마그마, 그리고 녹은 암석이 흐르면서 형성됩니다. 이 과정을 얼음이 표면에 형성되는 얼어붙은 강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얼음 대신 단단한 암석이 형성되고 그 아래로 강이 계속 흐르며 동굴, 즉 용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화성의 화산도 이러한 용암 터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미지를 통해 시사되고 있습니다. 현무암 화산 활동이 있는 모든 암석 행성에는 용암 파이프라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아마도 수백만 년간 활동이 없었던 이 용암 터널이 화성에서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인간이 화성에 살려고 할 때 직면하게 될 장애물 중 하나는 특히 태양 폭풍이 발생할 때의 방사선입니다. 우주에서 들어오는 우주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 멸종된 화산의 터널과 동굴은 언젠가 이상적인 주거지가 되어 공기를 유지하고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화산이 새로운 빛으로 세상을 채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산은 파괴와 창조, 두 가지 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인의 그들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외계인이라는 주제에 깊이 들어가 이 신비로운 존재들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사실을 탐구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결해 봅시다. 외계인은 존재할까요?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개발한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르면 우주 어디엔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행성의 수, 그리고 그 행성에서 생명이 형성될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합니다. 이 요인들을 사용하여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 은하에만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명들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으며 외계인 목격, 납치, 만남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계인이 작은 녹색 몸에 큰 눈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는 전통적인 이미지는 대중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외계인이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 외계인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위험은 그들이 진화한 행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중력을 가진 행성에서 진화한 외계종은 짧고 다부진 체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사선이 가득한 혹독한 환경에서 진화했다면 방사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일부 외계종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순수한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거나 집단 지성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할까요?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인들이 지구의 우주 내 독특한 위치 때문에 우리 행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지구는 골디락스 존의 위치에 있어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으며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생명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 우리 행성을 연구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외계인들이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 지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은하계에 수백만 개의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 중 일부는 우리와 소통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통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피해야 하며 이는 외계인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평화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외계인과 접촉하게 된다면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믿음을 도전받게 할 수도 있으며 생명, 우주, 모든 것에 관한 큰 질문들과 직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론과 가능성을 탐구했으니 페르미 역설이라는 개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역설은 만약 저밖에 그렇게 많은 지적 문명이 있다면 왜 그들의 증거를 본 적이 없을까? 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온 신호나 우주선을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고등 문명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은 환경 파괴, 전쟁 또는 다른 재앙과 같은 파괴의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많은 지적 문명들이 자급자족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여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지적 문명들이 우리와 접촉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단순히 지구나 다른 종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의 신호를 감지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의 신호를 감지하기에는 너무 원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페르미 역설은 여전히 미스터리이며 많은 추측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의 가능성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지적 생명체의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미생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가 화성 표면에서 메탄을 감지했는데 이는 미생물 생명체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성이나 토성의 일부 위성에서 지하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생명을 지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에서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한다면 이는 중대한 발견이 될 것이며 우주에서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에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의 사회와 우주에 대한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는 우리의 기존 믿음과 세계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 종교적 및 철학적 믿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른 지적 종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영향은 우리의 기술 및 과학적 진보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발전된 문명을 만난다면 그들의 기술과 지식에서 배워 우리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위험할지 여부를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적 외계 생명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모든 추측은 순전히 가설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계인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했다면 그들이 우리를 정복하거나 파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주를 여행할 만큼 발전된 문명은 우주에 대해 더 정교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더 평화롭고 협력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무관심할 가능성도 있으며 우리와의 상호작용 의도 없이 그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그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일은 열린 마음과 건강한 호기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두려움이나 편집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 잠재적 영향이 무엇이든 지적 생명체를 찾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문명의 신호와 증거를 찾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은 낮을지 모르지만 지식과 발견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오늘의 외계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토론을 즐기셨고 새로운 것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항상 인류의 집단적인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우리를 매료시킨 여러 천체 중에서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두드러집니다. 목성의 생생한 줄무늬와 거대한 대적점, 그레이트 레드 스파트는 목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목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 크기나 유명한 폭풍만이 아닙니다. 우주 기술과 탐사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지식은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목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구성된 가스 행성입니다. 목성의 지름은 지구의 약 11배에 달하며 그 안에 13개 이상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큽니다. 크기에도 불구하고 목성은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짧은 하루를 가지고 있으며 축을 중심으로 9.9시간마다 한 바퀴를 돕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 가장 강력하며 이는 빠른 회전과 외핵, 내 금속성 수소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된 전류로 인해 발생합니다. 목성의 유명한 줄무늬는 실제로 밝은 색의 구름으로 이루어진 고기압 지대입니다. 반면 어두운 부분은 저기압 지대입니다. 우리가 보는 생생한 색상은 구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암모니아 결점은 흰색 줄무늬를 만들고 다른 화학 물질은 붉은색, 갈색, 노란색 색조를 만듭니다. 대적점은 목성 대기 중에 지속적인 고기압 지역으로 최소 3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폭풍의 결과입니다. 대적점, 그레이트 레드 스파트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적점은 가장 넓은 지점에서 지구의 지름의 1.3배에 이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변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몇십 년 동안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19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왔지만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최소 300년 동안 존재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적점은 목성의 남반구에 위치하며 남적도대, 사우스 에쿼토리얼 벨트, 나는 서쪽으로 이동하는 제트 기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적점의 붉은색은 여전히 연구 중인 주제입니다. 이 색은 복잡한 유기분자, 정린, 저그린 또는 황을 포함한 화합물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정확한 화학 반응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폭풍은 약 6일에 걸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흥미롭게도 대적점의 회전 속도, 크기, 색상이 변할 수 있는데 이는 폭풍이 주변 환경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적점의 오랜 지속성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구의 폭풍은 많아야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지만 대적점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목성의 빠른 자전과 고체 표면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폭풍의 에너지가 마찰로 소멸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대적점은 목성의 대기 역학을 이해하는 창으로 가스 행성인 목성은 우리 지구와는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체 폭풍을 이해하는 것은 목성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를
포함한 대기를 지배하는 넓은 원칙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성의 4개의 가장 큰 위성인 이오, 아이오, 유로파, 유로퍼, 가니메데, 게너미드, 칼리스토, 켈리스토는 갈릴레이 위성, 갤럴리엄 문즈으로 불리며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들을 발견한 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위성들 각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는 천체로 표면이 황과 이산화황으로 덮여 있어 다채롭고 얼룩진 모습을 띱니다. 유로파는 얼음으로 덮인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 아래에 바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외계 생명체의 잠재적 서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매우 많은 충돌 구덩이로 특징 지어지며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목성은 79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로 추가로 발견된 위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성도 토성처럼 고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희미하고 작습니다. 이 고리는 주로 목성의 작은 내부 위성의 충돌한 먼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는 1979년 나사의 보이저 1호가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목성에 대한 연구는 갈릴레오의 첫 관찰 이후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보이저 1호와 2호, 갈릴레오, 주노와 같은 여러 탐사선이 목성의 구성, 자기장, 위성 등을 연구하기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는 목성에 근접하여 접근한 최초의 탐사선으로 목성의 방사선대, 자기장, 일부 위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의 고리를 발견하고 이후의 화산 활동을 확인하는 등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8년 동안 목성과 그 위성을 연구했으며 부착된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권에 직접 돌입하여 목성의 구성에 대한 첫 직접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내부 구조, 대기, 자기권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인 목성은 천문학자와 우주 애호가들에게 여전히 큰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목성의 인상적인 크기, 복잡한 대기 역학, 수많은 위성들, 희미한 고리 시스템은 목성을 매력적인 연구 대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망원경 관측과 우주 탐사를 통해 목성을 계속 탐험함에 따라 목성이 간직한 비밀을 풀어내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목성이 연주하는 천상의 교향곡을 감상하며 목성이 우리의 태양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광대한 본성을 증명하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